한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집. 서랍장 이중 바닥 아래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편지입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합니다. 수진아.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15년 전. 7억의 사업 자금을 포기하고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 가족 모두가 그를 비겁한 도망자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모조리 태웠고 딸은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15년의 분노를 뿌리째 뒤흔듭니다.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은 15년 만에 옛집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한 달 뒤면 사라질 곳. 수진의 유년이 묻혀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갈 이유가 없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동생 수민이 전화로 사정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서재에 남은 물건이라도 정리해줘. 나는 해외 출장이라 도저히 못 가. 수진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집에 마지막으로 온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곳입니다. 녹슨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고 수진이 뛰어놀던 시멘트 바닥에는 잡초가 갈라진 틈 사이로 비집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집의 냄새였습니다. 현관의 거울에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아 수진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18살에 이 문을 나섰던 소녀는 30세대 여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던 곳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가 선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4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만 먼지가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청자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녹차를 마시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찻잔 안쪽에는 15년 된 차 얼룩이 갈색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사업 서류들, 장부, 명함. 감정을 끈 채 기계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의 바닥이 미묘하게 들썩였습니다. 손끝으로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이중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누렇게 변색된 봉투가 한 장 있었습니다.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한 획 한 획 또렷하되 글씨가 미세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열어볼까? 그냥 태워버릴까? 쌓아올린 분노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이유 사이에서 수진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서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진호는 매일 저녁 6시 정각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울리면 부엌에서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 씻고 와요. 오늘 김치찌개예요. 식탁에는 4사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상석에 앉아 청자 찻잔에 녹차를 따랐습니다. 그 찻잔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비로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식이었습니다. 수진은 그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대학 가면 아빠가 매달 용돈 넉넉히 보내줄게. 수민이 볼을 부풀렸습니다. 나는요. 나는 언제 대학 가요?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아버지의 대학 동기인 박진수. 아이들이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삼촌은 수시로 집에 들렀습니다. 과일 한 상자. 수진에게는 문제집. 수민에게는 축구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삼촌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진수씨. 맨날 이렇게 안 가져와도 돼요? 삼촌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아버지와 삼촌은 7억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청자 찻잔에 차를 몇 번이고 리필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재 문을 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밤새울 거예요?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정숙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조금만 참아줘. 그때 현관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시절의 아버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잠들기 전 수진의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하던 습관. 일요일 아침이면 가족 모두를 깨워 근처 산을 올랐던 것.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아버지가 했던 말.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돈 말고. 진짜 부자.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을 수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행복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2달 뒤. 수진은 새벽에 깼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냐고. 7억이 어디로 간 거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제발 나를 믿어줘. 믿어달라고? 통장이 텅 비었는데 믿어달라고? 수진은 이불을 끌어안고 귀를 막았습니다. 옆방에서 수민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살짜리 남동생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그러더라. 당신이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쓴 거 아니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수가 그렇게 말했어?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무언가를 삼키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어머니의 뺨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당신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 돈을 가지고 딴짓한 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거울 앞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거울에 수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거울 쪽으로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현관으로 밀려 들어왔고 수진의 발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서재의 청자 찻잔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찻잔 안에는 전날 밤 마시다 만 차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이 3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이 사업 자금을 빼돌린 건 사실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수지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찻잔을 들어 벽에 내리쳤습니다. 청자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찻잔처럼. 수진의 마음도 부서졌습니다. 수진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편지는 이 서랍 안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4장이 나왔습니다. 첫 장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떠나기 이틀 전의 날짜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이미 이 편지를 써 놓았던 것입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이유 때문이 아니야?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동정심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저절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7억은 아빠가 빼돌린 게 아니야. 진수가 가져갔어.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떠난 후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수진의 대학 등록금을 냈고 수민의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삼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진수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겠니? 수진 역시 삼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2년 동안 사업 자금을 조금씩 빼돌렸어. 내가 그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7억 전부가 사라진 뒤였어. 나는 진수에게 따졌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수진의 눈이 다음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서재 창문 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져서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사이로 마지막 빗줄기가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빛 아래에서 아버지의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글씨가 점점 흔들려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찻잔 파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5년 전 수진이 벽에 내리쳐 깨뜨린 청자 찻잔의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한 조각을 주워 서랍에 넣어둔 것입니다. 아버지였을까? 어머니였을까? 수지는 그 파편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눌렀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느껴온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점점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진수에게 횡령 사실을 따지자. 진수는 웃었어.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안에 사진이 있었어. 아버지는 그 사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가는 길.
수민이가 축구장에서 뛰는 모습. 정숙 씨가 시장에서 장 보는 뒷모습. 전부 몰래 찍은 거였어.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어. 형.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형이 입 다물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 근데 형이 나서면. 글쎄. 수진이가 학교 가는 길이 참 한적하더라. 아버지는 그 순간의 공포를 적었습니다. 내 몸이 얼어붙었어. 진수의 눈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 아버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진수가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아버지의 말뿐이었고 진수는 이미 장부를 조작해 아버지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밤새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너희를 지킬 수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었어. 내가 사라지는 거야? 아버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만들면 진수에게는 더 이상 위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가족은 아버지를 원망하겠지만 적어도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어. 설명하면 정숙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경찰에 가자고 했을 거야? 그러면 진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버지는 가짜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번 돈은 쥐꼬리만 했지만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끔 옛집 근처에 왔다고 적었습니다. 추석에 한 번 갔었어. 골목 끝에서 너희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봤어. 수민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섰어. 울면서 걸었어. 새벽까지. 수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골목 끝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 추석에 수진은 어머니에게 말했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은 명절에도 양심이 안 찔리나 봐.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 뒤. 수진은 삼촌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대형 빌딩 12층. 금박으로 새겨진 회사명이 로비에서부터 보였습니다. 수진은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7억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고 세운 회사였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수진은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양복은 값비싸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삼촌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삼촌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아버지의 필체. 삼촌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가득했던 따뜻한 식탁의 기억이 독약처럼 쓰게 느껴졌습니다. 삼촌이 과일 상자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던 모습. 형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 웃음 뒤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촌. 아니.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수진이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가는 길이 참 한적하더라. 이게 삼촌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삼촌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시계가 딸깍거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형이 과장한 거야? 과장이요. 수진이 편지를 더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7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5년 전에 무연고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거 아세요?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 수진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은 걸 알면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형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죽어도 가족한테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그 고집을. 삼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생활비 보내준 거. 그게 양심의 값이었어요. 등록금 내준 거. 그게 속죄였어요. 삼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수진의 발걸음에는 아버지의 15년이 실려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은 아버지가 쓰러지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손으로 쓴 것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병원에 있어? 폐에 암이 생겼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는 못 갔어. 미안해. 수진은 시립묘지의 무연고자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번호가 적힌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작은 번호판 앞에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누운 곳이 이름 하나 없는 번호판이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옛집 서랍에서 가져온 청자 찻잔 파편과 문구점에서 산 금색 접착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파편을 하나하나 맞춰 붙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각 몇 개가 빠져 있어서 찻잔에는 빈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색 접착제가 갈라진 틈을 따라 빛나며 새로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깨진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번호판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를 떠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랑했기 때문이야. 진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어. 다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 진실을 밝혀줘. 아빠 대신.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줘. 미안하다고.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밭에 무릎이 젖는 것도 모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 공기에 이름 모를 풀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요일 아침 산에 올라갈 때 맡던 바로 그 냄새 같았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왜? 수진아.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수진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백미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수진은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자. 아침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찻잔의 금색 이음새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 없었지만 수진이 새겨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것을.